네, 이어서 오늘의 기조 강연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으로 뉴노멀 시대정신, 블록체인이즘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한국 블록체인 법학회 이정엽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이정엽 부장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저는 블록체인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오히려 블록체이니즘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보다 한 3개월 전에 어떤 분이 블로그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블록체인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이니즘을 산업사회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이념적인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보가 진정하게 가치가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 같은 데서는 뭐 레시피도 중요하고 단골로 오는 사람들의 취향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게 도대체 가치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얼마짜리 가치인지 이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정보는 새 시대의 석유다란 말이 지금 다들 나오기 시작했고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 얘기를 할 때 석유 산업의 발전과 비슷하게 자주 설명을 하는데요. 석유가 처음부터 어떤 우리 인류에게 자산으로 등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석유는 아주 쓸모없고 어찌 보면 불결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처음에는 아토피 치료 같은 걸로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석유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이 연구자에게 이게 에너지원으로 가능할까를 문의를 했고,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석유는 갑자기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그 석유 가격이 처음 개발된 이후에 하루에도 뭐 100%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급등락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런 석유 산업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산업이 발전되면서 석유를 채굴 하는 산업, 석유를 가공하는 산업, 그리고 석유를 가공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산업까지 지금 쭉 발전해서 어떤 석유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그거를 똑같이 지금 저는 이 블록체인계에 대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보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가 어떤 식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한 번에 도약을 했고, 이런 추상화된 도약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뭐 리만 기하학이나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같은 어떤 수식은 수식에 불과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가치를 뭐 이거 쓸 수 있으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떤 수학 양자역학적인 그 발견이나 발전, 이런 게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아주 고도로 추상화된 정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는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갖고 있는데요. 뭐 아주 작은 그런 정보여서 큰 덩어리로 모아야만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한 인류의 아주 소중한 지식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추상화된 과학적인 어떤
이론까지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 한류의 뭐 BTS나 뭐 이런 유명한 그 아티스트들의 팬덤,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그 관심을 두는 모든 것도 다 지금 자산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세계에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치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모두 디지털 정보로 고정하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정보로 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단위를 만들 수 있고 그 단위가 바로 정보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서 현실 세계에 우리가 말한 법정화폐 네트워크와 대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거는 시장이 그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죠. 원화와 달러 사이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가치는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닙니다. 가치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시장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없으면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 뭐 인맥이니 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니 이런 것들도 시장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 강연 전에 우리 그 이원태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데이터 거래소 같은 것도 결국은 정보를 어떤 꾸러미로 만든 그 데이터를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보면 중요한 자산이 가치를 갖게 되면 항상 거래소가 생깁니다. 금 거래소도 생겼고 곡물 거래소, 모든 거래소가 다 있는 거죠. 지금 정보 거래소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정보 거래소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거래 정보소가 가장 좋은 가격에 즉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가 한국에 만들어진다면 저는 한국은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소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데이터 거래소를 하고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쟁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이제 부가 더 창출되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산은 그 다음에 권리자가 정해져야 자본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땅이나 부동산도 누가 소유하지 않으면 자본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산업사회에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 장부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울타리를 치면서 그 권리자를 지정하게 되면서부터 자본화의 길을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남미나 다른 데는 땅도 넓고 뭐 소출도 많은데 왜 산업화의 길을 가지 못했냐면 그러한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추상화돼서 자본화의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영국 같은 데서는 저 시골에 있는 영주가 런던에 와서 내가 저기 땅이 있고 여기 뭐 성이 있는데 팔고 싶다고 하면 그 장부를 보고 사고 파는 겁니다. 이게 자본화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남미나 이런 데는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기 주인인 거 알지만 수도에 가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화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등기부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 가서 내가 여기 소유자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걸 확인하는데 되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화의 길을 가기가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서 권리자를 정하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복사를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그 사용 가치에서 추상화돼서
한 번 전송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정보에 대한 관리권을 없도록 하는 그런 혁명을 함으로써 자산의 길을, 정보가 진정하게 자산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이전에는 인터넷 경제를 그냥 프리 이코노미라고 해서 그냥 복사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 비트코인 기술로 나타난 기술이 정보가 가치 있으면 이 가치 있는 정보를 누구 거라고 권리자를 정해주자. 그러면 이거는 정보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서 그 권리자인 거를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해킹 시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계속 시대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지금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권리자가 명확히 정해지고 쉽게 전송이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넥스트 인터넷을 위한 시대적인 요청을 미리 알아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변화는 선형적인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발전하는데, 그 계단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하기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전이 계단식이라고 한다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에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산업화 시대로 건너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 새롭게 계단식으로 발전된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분명히 발전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것을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전환이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간이 되는 건, 제가 이정협이고 뭐 예컨대 뭐 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그 네트워크에서 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거는, 제가 만약에 뭐 정글에 살고 있다면 저는 지금의 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근데 이 네트워크가 예전에는 동네, 마을 이렇게 있다가 조금 더 커져서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주고 좀 더 나아가서 여권을 부여해주면서 이렇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것을 모두 디지털로 바꾸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지구상의 인류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네트워크가 있어야 주식회사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나 뭐 여러 가지 그 저개발 국가의 그 빈부격차 이런 것들은 주식회사 모델로는 회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개인들은 관심이 있죠.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에서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청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적 요청에 처음 답한 게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이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뭔가 가치를 생성해내면 수학적으로 이 가치는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정 수단이 단위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디지털 거래소에서, 시장에서 그 단위에 대한 가치를 법정화폐 대비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코인이나 토큰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뭐 도박 성향이 있고 사행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금융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람들에게 그 타오르는 불처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처음에는 타오를 때는 따뜻하고 에너지원도 좋은데 활활 타면 우리를 잡아먹지만, 그 불의 그 강력한 에너지를 위험성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인 토큰이 어떤 정보와 정확히 잘 대응이 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도적인 그런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 지금 디파이라고 여기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전통적인 금융을 혁신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다 디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모델은 주식회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본 조달 방식으로는 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자본 조달 기술이 필요했고, 어느 순간 ICO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ICO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아까 말한 디지털 정보를 국제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비트코인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건설한 자본 조달 기술은 적당하게 잘 절제돼서 우리가 발전을 시킨다면 우리 사회를 네트워크 정보 사회로 한 단계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기술적인 발전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알람을 켜면 자동적으로 이 정보가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무엇을 먹고 어떤 이동 수단을 통해서 출근을 하거나 어디를 갔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업 이 정도의, 그리고 동네는 어디고는 이렇게 전통적인 몇 개 안 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수많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아닌, 저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에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제가 하는 모든 디지털 행위들 중에 가치 있는 행위들을 다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뭐 감기를 걸렸는데 언제 걸렸고, 그리고 어떤 약을 먹었는데 금방 나았고, 이런 것들도 제약회사나 아니면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뭐 예컨대 뭐 설문조사만 해도 우리 커피 한 잔 주잖아요. 5,000원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는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디지털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로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도약된 사회는 사실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상상력이 필요로 하고, 요즘에 오후에도 세션이 있는데 메타버스와도 연결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의 보상은 전통 노동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노동법에서 50분 일하면 10분을 줘야 된다, 뭐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노동법의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성을
보여준 근로자라고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 쓸 수 없고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관리 감독을 받는 할 수밖에 없느냐를 주요 표지로 쓰는데, 이러한 거를 인류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창의로운 그런 네트워크에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일을 하고 싶지, 회사에서 50분 동안은 내가 자유롭게 못하고 10분만 내 자유야, 이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시대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네트워크에는 많이 계속해서 생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기본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에 참여도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그런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또 거기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커버그가 얘기했던 올해 읽어야 될 책 10권에도 들어간 책인데요.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거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시작은 비슷했는데 왜 남한과 북한은 이제 20배 정도의 경제 차이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머리가 좋아서, 자원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용적인 경제제도, 그리고 그 경제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치제도를 그 사회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사회가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이즘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디지털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고, 그런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국민들이 어떤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그런 네트워크 정보사회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사회의 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기득권을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제가 아닌 건설을 위한 제도 디자인을 위해서 블록체인 법학회가 하고 있고요. 이 전통적인 기득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월렛 전쟁이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디파이를 얘기를 하면서. 세계는 지금 월렛 전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아니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자기 계정을 갖게 되는데, 그 계정에 보면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원화나 디지털 달러나 CBDC 같은 게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산된 장부 자체가 곧 분산화된 은행입니다. 은행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은행을 신뢰해서 돈을 맡기고 그 자산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전하는 그런 장부를 관리하는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부를 금융이 가져가고 있죠. 그런 중앙적인 금융이 가져가고 있는 걸 분산화시키려는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런 월렛들 중에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채택받는 어떤 월렛이 있으면 달러를 지금의 은행에 하지 않고 그거를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이 있는 비트코인에 이런 걸 바꿔서 월렛에 넣는 순간 전통적인 금융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도 필요하고, 또 전통적인 금융에서 수많은 금융 회사들이 피델리티나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이 암호자산 계통으로 미국에서 먼저 들어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자산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붐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조절하면서 국민들의 열망을, 우리 사회를 네트워크 정보 사회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제도를, 포용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디파이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디지털 네트워크가 생길 것이고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어떻게 포용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강연 들려주신 이정엽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